빠방하이. 날씨 이게 맞아? 추웠던 이번 겨울도 새해를 맞이했네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과라는 사실 아셨나요?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들의 겨울은 꽁꽁 온다는, 오늘은 북한의 겨울 음식 문화부터 중국에서만 먹는다는 특이한 겨울 음식의 존재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세계의 겨울 음식과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나라별 특별한 음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에서 즐겨 마신다는 바다무유, 우유를 따뜻하게 데운 후 아몬드와 설탕을 넣고 갈아주기. 여기에 사프란으로 독특한 풍미를 더하고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되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아몬드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프란의 조합,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축제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딱 좋은 음료입니다. 다만 너무 고칼로리라 많이 마시면 살이 엄청 찐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는 으슬으슬하다 싶으면 꿀술을 마십니다. 러시아어로 메도부아, 주재료가 꿀이지만 반전은 전혀 달지 않다는 것. 발효가 진행되면서 당분은 모두 분해되고 알코올만 남기 때문이죠.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꿀술에 곁들이기 좋은 음식으로는 소금에 절인 생돼지비계인 살로가 있습니다. 뜨끈한 술과 지방이 만나 내장을 보호하고 열을 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해발 4,900m의 고산지대인 티베트 사람들은 춥고 건조한 기후에 야크버터 차를 마시며 몸을 데웁니다. 야크란 티베트에 사는 소의 일종으로 야크의 저주로 만든 버터는 거의 모든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뜨겁게 우려낸 차에 덩어리로 자른 야크버터와 소금을 넣고 버터가 다 녹을 때까지 100번 넘게 저으면 야크버터차가 완성되죠. 마치 티베트 버전의 달고나 커피를 할까요? 높은 열량의 짭짤한 차로 많은 티베트인들이 일을 나가기 전에 마셔서 체력을 보충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아이리시 커피입니다. 1940년대 아일랜드의 한 작은 공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요즘처럼 쾌적하지 못했던 당시의 비행, 승객들은 항상 추운 날씨에 시달리며 여러 번 경유를 해야 했죠. 이때 공항 식당에서는 지친 승객들을 달래주기 위한 신메뉴를 개발합니다. 블랙커피와 위스키, 갈색 설탕을 적당한 비율로 섞고 생크림을 두껍게 올려주기. 이거 추위를 녹여주는 완벽한 음료였는데요. 크림은 섞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것이 정석이죠. 첫맛은 부드럽고 달콤한데 훅 치고 올라오는 위스키의 강렬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세계의 독특한 겨울 안정 음료들, 티베트 야크버터 차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몸이 으슬으슬할 때면 생각나는 뜨끈한 국밥, 국물 요리. 우리나라만 즐겨 먹는 건 아니죠. 영국에는 랭커셔 핫팟이 있습니다. 영국 북서부 랭커셔 지방에서 즐겨 먹던 음식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감자가 상단을 뒤덮고 있는 게 특징. 주재료인 양고기로 낸 깊고 풍성한 맛. 좋아할 수만 있다면 양 내장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라는데요.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 랭커셔 핫팟도 저마다 요리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선 굴을 넣기도 하고 어떤 집에선 배추를 넣어 푹 구워 먹는다고 하네요. 티베트에는 의외로 한국인 입맛에 찰떡인 국물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땜뚝. 양고기 국물에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 야채와 함께 끓여낸 티벳식 수제비인데요. 뜨끈한 땜뚝 한 사발이면 고산지대 강추위도 견딜 수 있다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풀어 먹으면 더욱 얼큰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프랑스 부야베스는 태국의 똥냥꿍, 중국의 싹스핀과 함께 세계 3대 스프로 꼽히는 요리입니다. 끓으면 불을 줄여야 한다는 어원답게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여내고요. 각종 해산물이 아낌없이 들어가는 걸로 유명하죠. 모시조개, 새우, 꽃게, 오징어는 기본. 아귀나 대구, 붕장어, 숭어 같은 메인 재료를 한 솥에 몽땅 넣고 끓여버리기. 지금은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고급 요리지만요, 사실 퐁듀처럼 서민 요리에서 출발하여 신분상승한 케이스입니다. 과거 어민들이 팔다 남은 잡어들을 몽땅 넣고 바닷물과 함께 끓여 먹은 데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는. 특히 부야베스로 유명한 지역인 마르쉐유에서는 아무 생선이나 넣어 만든 음식에 부야베스라는 음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문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엉터리 부야베스를 내는 레스토랑들 때문인데요. 유명 셰프들이 결성한 협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조피볼라, 숭어, 쏨뱅이, 달고기, 붕장어, 아귀 중 반드시 4종류 이상의 생선을 넣어야 진정한 부야베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들 국밥 좋아하시죠? 유럽에는 국빵이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즐겨 먹는 프리타텐 주페인데요. 국수처럼 얇게 썬 팬케이크를 그릇에 담아 소고기 육수를 끼얹은 독특한 요리이죠. 팬케이크와 국물의 생소한 조합이지만 의외로 맛있는 반전 수프입니다. 소고기 육수 덕분에 갈비탕 맛이 나고요. 한 입 먹으면 몸이 살살 녹는다고 하죠. 손님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는 좀 더 예쁘게 팬케이크를 가지런히 말아서 대접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역시 겨울엔 우리나라 국밥이 최고인 것 같네요.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 겨울이면 생각나는 간식들. 해에도 각 나라마다 겨울에 특히 즐겨 먹는 디저트들이 있는데요. 메이플 시럽이 유명한 캐나다에서는 메이플 태피를 즐겨 먹습니다. 깨끗한 눈 위에 뜨겁게 끓인 메이플 시럽을 얇게 뿌리고 딱딱하게 굽기 전 막대기로 재빠르게 돌돌 감아먹기. 자연 그대로의 달콤한 맛과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 캐나다의 겨울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간식이라고 하네요.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비빈카라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습니다. 주재료인 찹쌀가루와 코코넛 밀크에 버터, 설탕, 달걀, 치즈를 더한 부드럽고 달콤한 맛.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나나 잎에 싸서 구워내는데요. 바나나 잎이 특유의 향을 더해준다고 하네요. 마롱 글라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입니다. 설탕에 절인 밤톨이라는 뜻. 동그랗고 통통하게 생긴 밤톨을 깨지지 않도록 살살 졸이고 설탕으로 하얗게 코팅해서 만든 간식으로 밤나무가 많은 리옹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요. 겨울 한정 디저트로 대략 11월부터 2월까지만 상점에서 판매하죠. 커피 맛, 아몬드 맛, 꼬냑 맛 등 다양한 종류의 마롱 글라세들이 있지만요. 역시 설탕만 입힌 클래식한 버전이 가장 인기입니다. 입안에 넣으면 유리 조각처럼 조각조각 깨지면서 녹아내리는 슈가 글라스. 입안 전체를 달콤하게 만들어줘서 식후 가벼운 디저트로 딱 좋고요. 매일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낸다고 하네요. 겨울철 일본에서는 코타츠 아래에 가족이 한데 모여 앉아 키리모찌를 구워 먹는 게 흔한 일상입니다. 일본어로 자른 떡이라는 뜻의 키리모찌. 화로불에 천천히 구울 때에 팡팡 터지는 모습으로 유명한데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치즈처럼 쭉 늘어지는 게 매력이죠. 떡 자체는 아무 간이 없는 밍밍한 맛이라 간장이나 꿀을 찍어 김에 싸서 단짠단짠하게 먹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는 프레첼은 독일의 오래된 전통 간식입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만든 잎빵, 기도하는 손 모양을 형상화한 독특한 모양인데요. 덕분에 일종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간식이 되었죠. 독일에서는 추운 날씨에 즐겨 먹는 길거리 음식인 프레첼. 매년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갖고 와낸 뜨끈한 프레첼과 따뜻한 와인인 글리바인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메이플 태피부터 프레첼까지 전부 맛있겠네요. 스위스에서는 겨울이 되면 특별한 치즈 요리들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중 퐁듀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프랑스어로 녹인다라는 뜻. 치즈와 화이트 와인을 넣고 녹인 후 긴 꼬챙이에 음식을 꿰어 담가 먹으면 되죠. 서구 음식 중에서는 드물게 다 같이 나눠 먹는 요리라는. 다 먹으면 바닥에 누룽지처럼 눌러붙은 치즈가 생기는데 이게 진국이라고 하죠. 퐁듀는 1964년 뉴욕 엑스포에서 스위스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선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요. 모아한 이미지와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산으로 덮인 스위스. 한겨울이면 춥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름에 만들어 놓은 치즈는 말라 비틀어지고 빵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이때 누군가가 커다란 냄비에 남은 치즈 조각들을 몽땅 넣고 끓인 후 딱딱한 빵을 찍어 먹어보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는 밥이랑 반찬 다 때려 넣고 비벼 먹던 느낌. 그런데 이게 웬걸? 너무 맛있었던 거죠. 현재에는 치즈 퐁듀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퐁듀가 있습니다. 깍둑 썰기한 소고기를 뜨거운 기름에 튀겨 먹는 오일 퐁듀, 육수와 육류의 야채를 익혀 먹는 샤브 퐁듀, 초콜릿을 녹여 과일이나 빵을 찍어 먹는 초콜릿 퐁듀 등이 있다고 하네요. 라클렛은 퐁듀와 더불어 스위스를 대표하는 치즈 요리입니다. 긁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라클레르에서 유래했는데요. 알프스 지역 목동들의 문화로 장작불에 치즈를 녹여 삶은 감자와 오이 피클을 먹던 게 그 시작이죠. 이후 라클렛 치즈를 녹이는 전용 그릴이 등장하면서 대중적으로 즐겨 먹게 된 건데요.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면 라클렛 치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스위스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라클렛 기계를 구비하고 있죠. 퐁듀가 다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라면 라클렛은 대표적인 셀프 요리입니다. 각각 단단하게 굳은 치즈를 그릴에 녹여 감자 위에 주르륵 흘려주기. 한입 가득 넣으면 꿀맛이 따로 없다는. 와인을 섞어 끓여내는 퐁듀와는 다른 치즈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죠. 감자 이외에도 프로슈토, 햄,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등 각자 취향에 맞게 재료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초대 음식으로도 최고인데요. 주의할 점은 배가 부르더라도 모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치즈를 녹여주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겨울철 음식인 퐁듀와 라클렛, 여기에 와인 한 잔 곁들이면 추운 겨울도 거뜬하겠네요. 일본에는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KFC 치킨을 먹는 전통. 많은 일본인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 KFC를 떠올리고요. KFC 광고만 봐도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며 설렘을 느낀다고 하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KFC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산타 복장을 입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치킨과 사이드 메뉴를 한데 모은 크리스마스 전용 파티팩도 출시. 한 달 전인 11월부터 예약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예약한 치킨을 찾으려는 행렬이
사람들이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서죠. 당일 구매는 거의 불가능. 그래서 KFC 치킨 예약했어? 라는 게 흔히 물어보는 안부 인사라고 하죠. 일본인의 KFC 사랑 해외에서도 화제거리입니다. BBC와 CNN은 어쩌다 KFC가 일본의 크리스마스 전통이 됐는지에 대한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독특한 전통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도의 경제 성장을 누리던 일본, 서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외 프랜차이즈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KFC도 이 틈새를 파고들어 나고야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만 초반에는 매출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 유치원에서 들어온 치킨 주문, 점장이었던 오가와라 타케시 씨는 산타 복장으로 춤을 추면서 치킨을 배달하는데요. 이게 입소문을 타고 다른 유치원에서도 의뢰가 쇄도하게 됐죠. 이런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NHK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켄터키 치킨을 먹는다 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파합니다. 사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은 칠면조이죠. 거짓말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너도 나도 KFC를 찾기 시작, 순식간에 전국 매장으로 확대됐고요. 이 공로로 오가와라 씨는 1984년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기까지 했죠. 시간이 흐른 후 NHK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미국인들이 치킨이 아닌 칠면조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고백을 했다고 하네요. Anyway, 매년 크리스마스에 KFC 치킨을 소비하는 가구가 400만에 육박한다는 일본. 언론들도 치킨과 어울리는 요리, 치킨 먹고도 살 덜 찌기, 남은 치킨 요리법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요. 편의점과 각종 외식업체들도 치킨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패밀리마트의 파미치킨이 KFC에 이은 유명한 치킨으로 꼽힌다는데, 이제는 일본의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이 되어버린 KFC, 몰랐던 사실이네요. 겨울철 중국인 최애 외식 메뉴가 있습니다. 중국식 샤브샤브인 훠궈. 겨울만 되면 호텔 레스토랑이나 뷔페에서도 스페셜 훠궈 메뉴들을 선보이곤 하는데요. 훠궈는 중국의 오래된 전통 음식으로 옛날 뱃사공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항아리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각종 식재료들을 익혀 먹었던 데에서 유래된 음식입니다. 뜨거운 육수에 재료를 살짝만 익혀 먹기,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되고요. 육류, 해산물, 각종 채소와 버섯, 두부, 만두, 면까지 안 되는 재료가 없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 고영양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일종의 보양식이라는, 하나의 육수에 각자 취향에 맞는 재료를 골라 먹는 방식, 공동체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중국 문화의 특성이 깃들어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되기도 하죠.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답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훠궈들이 많지만요, 근본은 충칭식 훠궈입니다. 하이디라오 훠궈 등 중국 전역의 10대 훠궈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충칭에 본점을 두고 있을 정도. 충칭식 훠궈는 중국 4대 요리 가운데 스촨 계열의 음식으로 얼얼하게 매운 마라맛이 특징입니다. 춥고 습한 기후에 충칭, 으슬으슬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땀을 내는 음식 문화가 발전한 거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훠궈 식당도 충칭에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만큼 대륙의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산 전체가 마치 하나의 식당, 일명 훠궈산이라고 불리고요. 테이블 수만 700개, 동시에 6,000명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훠궈 하면 떠오르는 것, 두 색깔로 나뉜 냄비 아닐까요? 한쪽에는 뽀얀 백탕이, 다른 한쪽에는 빨간 홍탕이 담겨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걸 원앙탕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한 쌍의 사이 좋은 원앙 같다는 것. 사실 과거에는 커다란 냄비 하나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지만요, 시간이 흐르며 소비자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졌고요. 서로 다른 취향의 일행도 함께 훠궈를 즐길 수 있게 개발된 거죠. 원앙탕을 넘어 9칸, 12칸 등 여러 칸이 나뉘어진 형태도 요즘 인기 있는 훠궈 스타일이라고. 훠궈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소스가 생명인 거 다들 아시죠? 자신만의 비율로 직접 배합해 먹는 재미가 꽤 큰데요. 현지에서 가장 기본으로 꼽히는 소스는 참기름, 다진 마늘, 고수, 파를 섞은 기름장입니다. 기름이 가득 담긴 소스볼에 육수로 익힌 재료를 푹 찍어 먹기. 고소한 기름이 훠궈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준다고 하네요. 푸짐한 재료와 식욕을 자극하는 매콤한 육수까지 중독성 제대로인 훠궈. 추운 겨울 여럿이 함께 먹어야 더 맛있는 음식인 것 같네요. 중국에 살면 좋은 점, 과일이 싸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따로 없다는데요, 여기 겨울에만 먹는다는 과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일을 까맣게 얼려 먹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사과, 감, 복숭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기본은 배입니다. 바로 뚱리. 과일을 오랜 기간 신선하게 보존하기 어려웠던 과거, 뚱리는 추운 겨울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었습니다. 주로 핑궐이라는 품종의 배로 만드는데요, 사과와 배의 중간 맛으로 배보다는 과육이 단단하고 상큼한 편.
가을에 수확해서 얼려둔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 변질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검은 돌처럼 딱딱한 뚱니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찬물에 담가 녹여서 건져 먹으면 됩니다. 겉껍질은 쫄깃하고 속은 상큼한 맛, 같이 얼린 샤베트를 먹는 느낌. 별미 중에 별미라는데요. 특히 겨울이 춥기로 유명한 동북 지역에서 즐겨 먹었습니다. 평균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기온, 시장에 줄지어 늘어선 좌판에서 얼린 과일을 판매하는데요. 도시 전체가 천연 냉장고라 한낮에도 녹을 염려가 없고요. 추위를 뚫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시장이 북적거린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중국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기 딱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요즈. 자몽과 오렌지의 교배종으로 비타민C가 풍부해서 겨울부터 봄까지 즐겨 먹는 과일이자 간식인데요. 겨울이면 과일 가게마다 한쪽 벽면에 가득 쌓여있고요. 길가의 큰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이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귤의 20배 정도. 성인 머리 크기로 수박만한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두껍고 단단한 겉껍질에 먼저 칼집을 내주고 힘을 주어 벗겨내면 속이 꽉 찬 과육이 드러나죠. 노란색에서 루비색까지 색이 진할수록 달콤한 맛이 강하다는데요. 귤과 달리 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속껍질도 벗기고 알맹이만 쏙쏙 꺼내 먹으면 되죠. 첫 맛은 좀 밍숭맹숭할지 몰라도요, 오히려 진하지 않아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죠. 또한 양이 많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손님들과 수다 떨면서 먹기 좋은 과일이라는데요. 향긋한 겉껍질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마멀레이드 잼처럼 설탕에 절이거나 냄새 제거를 위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죠. 가격도 저렴합니다. 중국에서는 12안, 한화로 2,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요즈. 여러모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중국 겨울여행의 묘미,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날 때면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데요. 띠꽈피엔도 흔한 길거리 음식입니다. 고구마를 아주 얇게 썰어 튀기고 설탕가루를 뿌려낸 과자로 바삭하고 달달한 맛. 손이 자꾸 가는 게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죠.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식용유에 튀긴 후 한 김 식혀 두고두고 먹는다는데요. 아이들은 과자처럼 먹고 어른들은 맥주 안주로 즐긴다고 하네요. 겨울철 중국 길거리 음식 중 최고를 뽑으라면 양꼬치를 빼놓을 수 없죠. 어디서나 사시사철 맛볼 수 있긴 하지만요, 추운 겨울 숯불에 온손을 녹여가며 양꼬치 구워 먹는 맛. 선자리에서 10개, 20개는 순삭이라고. 중국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빵이 있습니다. 중국식 호떡인 시엔빙, 미국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 50가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납작하게 구워내기, 페스츄리 스타일로 16겹 정도를 정통으로 보고요. 한쪽에 듬뿍 뿌려진 참깨가 특징이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짭짤하면서도 담백한 맛. 우리나라 호떡과는 또 다른 매력인데요. 또우장이라는 뜨거운 콩물을 곁들이는 게 찰떡 조합이죠. 참깨를 뿌려 구운 시엔빙이 기본이긴 하지만 설탕이나 야채, 고기소가 들어간 다양한 종류의 시엔빙들이 있다고 하네요. 잼빙은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물레처럼 돌아가는 화로판 위에 녹두가루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펴바른 후 달걀과 함께 부쳐내고요. 햄과 야채 등 각종 속을 넣고 돌돌 말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네주죠. 이 잼빙의 역사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밥을 짓기 어려웠던 전쟁통,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 묽은 반죽으로 만든 요리가 잼빙의 시초라는 썰이 있죠. 중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지만 특히 잼빙으로 유명한 지역은 텐진입니다. 현재 텐진시에만 총 2,000개 이상의 잼빙 가게가 영업 중이라는데요. 이 지역의 잼빙은 잼빙꿔즈라고 불립니다. 두껍고 길쭉한 밀가루 튀김인 꿔즈를 속재료로 쓰기 때문이라고. 맛은 어떨까요? 짭짤한 부침개 느낌. 간단한 한 끼 식사로도 좋아서 이른 아침부터 잼빙 노점 앞에 줄 서 있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겨울에 맛볼 수 있는 중국의 길거리 음식들 전부 다 맛있겠네요. 중국에는 겨울에 특히 맛있는 별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탕. 우리나라 돼지국밥과 비슷한 음식으로 주재료는 돼지고기가 아닌 양입니다. 깊은 육수에 즉석에서 썰어낸 양고기와 양 선지, 양 머릿고기, 양의 위장이 가득 들어있죠. 의외로 양의 누린내가 나지 않고 맛있다는데요. 국밥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깃밥이 아닌 빵을 곁들인다는 점, 그리고 식초나 고추기름을 풀면 새로운 맛의 국물이 된다고 하네요. 예로부터 양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이라는 인식이 있어 겨울만 되면 거리 양탕 집들이 북적북적해진다고 하네요. 방병맨은 중국 산시성의 국수 요리입니다. 산시성의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먹던 음식으로 폭이 넓은 면발과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듯한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지만 현재는 중국 전역에서 즐겨 먹는 면 요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른 지방에 비해 겨울이 긴 동북 지역에서는 가마솥 거해찜 같은 따뜻한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큰 가마솥에 감자, 배추, 옥수수, 중국 당면 등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우리에게는 낯선 식재료인 거위와 함께 끓여
끓여낸 요리, 그리고 가마솥 가장자리에 옥수수 반죽을 붙여주는데요. 빵이 구워지면 찜과 함께 곁들이면 되죠. 약한 불로 오래 끓여 풍미가 진한 요리, 특히 하얼빈 맥주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두부를 일부러 얼려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내놓아 단단히 언 두부를 서서히 해동시키기. 콩 단백질은 조직층으로 남고 수분이 빠지면서 스펀지 같은 형태가 되죠. 쫄깃쫄깃한 게 일반 두부와는 전혀 다른 맛. 국물을 잘 빨아들여 각종 요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허거 필수 재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냉면의 인기가 한풀 꺾이는 시기인 겨울. 중국은 다릅니다. 추운 겨울에도 냉면을 즐겨 먹는데요. 가오 렁미엔 냉면구이입니다. 철판에 계란물을 붓고 널쩍하게 핀 냉면을 물려 노릇노릇하게 굽습니다. 그 위에 특제 소스를 발라 각종 야채와 햄, 소시지를 넣은 다음 돌돌 말아 한입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아주죠. 새콤달콤한 맛에 말랑말랑한 식감인데요. 가오렁미에는 90년대 말 중국의 한 학교 앞 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냉면 면발을 튀겨달라는 학생의 요청. 튀김면에 매콤한 양념장을 슥 발라봤는데 의외로 너무 맛있는 거죠. 정식 메뉴로 등극하면서 중국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냉면구이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중국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은 음력 1월 1일인 춘절입니다. 춘절 전후는 중국이 쉬어가는 시기,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게 쉬는 게요. 땅덩어리가 큰 중국, 지역에 따라 자동차로도 며칠씩 걸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하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라는 4천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음식입니다. 도시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곤 하죠. 특히 춘절 전날인 음력 12월 31일 에 먹는 식사인 연야반은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여분의 밥그릇과 젓가락을 준비, 못 온 사람에 대해서도 예의와 애정을 표시하죠. 중국인들은 연야반을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하는 편,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푸짐하게 차려내는데요. 집안의 여유를 은근히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의 전통 만두 자오쯔를 빚으며 자정을 기다리는데요. 1월 1일 0시가 되면 자오쯔를 먹으며 새해를 축하하죠. 이렇게 하면 복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네요. 새해 복을 점쳐보는 특별한 놀이도 있습니다. 자오쯔를 빚을 때 각각 동전과 대추를 숨겨두기. 동전이 들어있는 자오쯔를 먹는 사람에게는 새해 재물운이 따르고 대추를 먹는다면 길조가 든다고 믿죠. 지역마다 유명한 자오쯔들도 있는데요. 광둥성은 새우자오쯔, 한둥성은 삼치자오쯔, 후베이성은 금붕어 자오쯔를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탕위안은 우리나라의 떡국과 비슷한 떡탕입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탕위안, 쌀쌀한 날씨에 먹기 좋은 음식인데요. 뜨거운 물로 반죽한 찹쌀에 소를 넣어 새알심을 동글동글하게 빚어내기. 둥근 모양이 가족의 화목함을 상징하죠. 전통적인 탕위안에는 깨소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지만 요즘에는 콩고물, 햄, 생선살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알록달록한 귀여운 탕위안도 많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춘빙은 춘절부터 입춘까지 즐겨 먹는 전통 음식입니다. 야채와 고기를 얇게 구운 전병으로 예쁘게 감싼 요리. 원래는 월남쌈처럼 전병과 재료를 따로따로 담아 상에 내던 음식이었지만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쌈의 형태로 발전하게 됐죠. 곧 시작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온 가족이 모여 새해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중국의 춘절 음식.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한 것 같네요. 성단지에라고 부르는 중국의 크리스마스.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에 캐롤도 흘러나오고요. 연인, 가족, 친구들과 모여 버거를 먹는 등 분위기를 내는 날입니다. 그러나 중국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아니란 사실. 직장인들은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하고요. 학생이라면 시험기간이 걸릴 때도 있다는. 이건 중국 정부가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국의 체제를 흔들 만한 미신이나 종교는 경계의 대상. 중국인의 90% 이상이 종교가 없는 이유이죠. 특히 서양의 종교적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는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편. 대신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려 노력합니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보다 12월 26일을 더욱 강조하기. 바로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의 탄신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2월 26일이 되면 마오쩌둥 기념관을 방문하려는 인파로 베이징 천안문 광장 앞이 인산인해가 된다고 하네요. 종종 강력한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종교 활동과 공연은 물론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거나 파는 행위, 백화점의 성탄 기념 세일 모두 단속 대상이라는. 신기한 건 단속 대상에 사과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사과가 왜요? 중국엔 특별한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과를 주고받기. 중국 고유의 풍습은 아니고 개혁개방 이후에 생긴 문화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중국어로 핑안예, 평안한 밤을 기원한다는 뜻. 여기서 사과는 중국어로 핑궈입니다. 핑안과 핑궈,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핑하니에에 사과 핑거를 선물하기 시작한 거죠. 사과에 대한 속설도 한몫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에 사과를 길게 깎으면서 거울을 보면 자신의 미래 반려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중국 마트에 가보면 예쁘게 포장된 사과가 넘쳐나는데요. 사과 겉면엔 금색 글씨로 각종 덕담이 쓰여있죠. 고가의 사과 선물 세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술 도안 사과라는 이름의 이 선물 세트, 보통 사과보다 크기가 서너 배에 각각 용, 호랑이, 매를 조각해 새겨 넣었다는, 이건 무려 700만원. 이럴 거면 사과 마크가 새겨진 아이폰을 사주겠다며 엄청난 논란이 되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에 사과를 선물한다니 처음 보는 풍경이라 신기하네요. 크리스마스의 나라 산타의 고향 핀란드, 해마다 로바니에니 산타 마을에는 전세계 어린이들의 편지가 수십만 통씩 도착한다고 합니다. 편지 봉투에 산타클로스 핀란드 라고만 써도 오케이. 굴뚝을 타고 몰래 들어와 선물을 두고 간다는 산타 할아버지. 핀란드의 산타크로스는 다릅니다. 방문을 노크하고 이 집에 착한 아이가 있는지 물어본 뒤 직접 선물을 주고 돌아간다고. 크리스마스는 핀란드어로 요울루, 메리 크리스마스는 휘바 요울루아인데요. 핀란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척 중요한 명절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죠. 1년을 손꼽아 기다려온 만찬을 먹을 수 있거든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등 코스별로 세심하게 준비하는데요. 부동의 메인 요리는 오븐에 통째로 구워낸 커다란 햄, 당근, 고구마, 무 등을 쪄서 만든 캐서롤, 자두잼을 곁들인 바람개비 모양의 타르트인 요울로 토르투가 있죠. 핀란드 버전 진저브레드는 피파카쿠인데요. 사람, 동물, 별, 꽃 등 다양한 모양으로 쿠키도우를 구워낸 뒤 온 가족이 모여 데코하는 게 크리스마스 전통이죠.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트리에 걸어놓기도 한다고. 음료로는 레드와인에 보드카와 향신료를 넣어 따뜻하게 데운 블랙이를 즐겨 마십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핀란드 크리스마스 음식은 흰 쌀죽 리시프로, 우유, 계피, 설탕을 넣어 끓인 쌀죽에 달달한 건포도 시럽을 곁들이기. 설탕물에 밥 말아먹는 맛이라고. 리시프로에는 재밌는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아몬드 한 알 숨기기. 이 한 알의 아몬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다 먹고 남은 음식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인데요. 산타클로스를 돕는 엘프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라고 하죠. 같이 사는 동물들에게도 선물을 베풉니다. 예로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축들에게도 특식을 내준 건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도 꼭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다고 하네요. 핀란드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별미는 민스파이. 크리스마스부터 12일간 매일 하나씩 먹는 풍습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다면 새해에 행운이 온다는 믿음이 있죠. 민스파이는 산타 할아버지의 최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선물을 기다리며 벽난로 근처에 민스파이와 셰리즈 와인 한 잔, 당근을 놔두는 어린이들. 물론 당근은 루돌프 몫이라고. 영국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식탁에 둘러앉아 크래커를 잡아당기는 모습입니다. 30cm 정도 사탕 모양의 크래커, 작은 장난감, 종이왕관, 농담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고 양쪽 끝에는 화약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같이 사탕 리본을 잡아당겨 크래커를 터뜨리면 파티가 시작됩니다. 쪽지에 적힌 농담을 서로에게 읽어주고 종이왕관을 쓴 뒤 다같이 건배를 하죠. 식탁 가운데에 자리 잡은 건 통째로 구운 칠면조입니다. 받아온 칠면조가 워낙 커서 냉장고 대신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놓기도 한다는. 백미는 크리스마스 푸딩입니다. 거무스레한 방구형의 찜 케이크로 빅토리아 시대부터 먹어온 전통 음식인데요. 정석은 예수와 12제자를 기리는 의미로 13가지 재료를 넣는 것. 가족마다 재료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보통 건포도, 말린 살구, 사과 등 과일 종류에 아몬드, 흑설탕, 소기름, 맥주와 브랜디가 들어가죠.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하는 슬로푸드로 장시간 숙성시킬수록 재료가 잘 어우러져 녹진해진다고 하죠. 만드는 날도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 무려 한 달 전부터 준비한다는, 바로 스터업 선데이. 젓는다는 뜻의 스터.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일요일이죠. 이날은 온 가족이 모여 나이가 어린 순서로 푸딩을 젓는데요. 마지막엔 서프라이즈 선물로 은화를 넣습니다. 누가 먹을지 모르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부작용으로 은화가 목에 걸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손 많이 가는 크리스마스 푸딩. 먹기 전 다시 2시간 정도를 쪄내고요. 큰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린 후 데운 브랜디를 한 국자 붓습니다. 불을 붙이면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는. 잘못하면 힘없이 빛이 꺼지기도 하지만 이걸 보며 깔깔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게 영국의 문화죠. 불꽃이 사라지면 푸딩을 잘라서 버터와 생크림을 곁들이는데요. 오랜 시간 공들이는 만큼 연초까지 두고 오래오래 먹는다고 하네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는 매년 BBC에서 방송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연설을 보는 게 루틴이라고. 영국식 크리스마스 역시 특이하네요.
크리스마스에 이런 음식도 먹어? 싶은 요리도 많습니다. 먼저 체코의 잉어튀김. 생선이 귀한 체코. 1년에 단 한 번인 크리스마스는 생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운의 상징인 잉어를 즐겨 먹는데요. 동전 모양을 닮은 잉어의 둥근 비늘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맘때쯤이면 체코의 시장은 요리에 쓸 잉어를 구하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거의 모든 체코인이 크리스마스에 잉어튀김을 먹는데요. 채소와 향신료를 넣고 데쳐낸 고소한 잉어에 으깬 감자와 절인 양배추를 곁들여 먹죠. 이탈리아어로 크리스마스 이브는 비질리아 디 마그로, 성당에서 육식을 금하였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육류 대신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식탁에 올리는데요. 카폰마그로는 빵과 빵 사이에 해산물을 채워 먹는 요리입니다. 생선, 조개, 새우 등 해산물과 야채를 섞어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리고요. 푸른 올리브와 엔초비로 장식을 한 뒤 맨 위에는 랍스터를 얹는 고급 요리이죠. 러시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부를까요? 스바티키. 발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날은 셀료드카 포드 슈보이를 즐겨 먹는데요. 줄여서 슈바. 바로 모피를 입은 청어입니다. 청어도 추울 테니 옷을 입혀주자는 것. 소금에 절인 청어와 삶은 감자, 보라색 비트, 주황색 당근, 노란색 달걀, 다양한 빛깔의 재료들을 사워크림과 함께 층층이 쌓아 만들죠.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다고. 도수가 높은 보드카와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맛은 잘 상상이 안 가네요. 노르웨이에 가면 현지인들이 장난식으로 물어보는 말, 루테피스크 먹어봤니?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일명 생선 젤리. 호불호가 강한 게 우리나라로 치면 홍어와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금에 절여 자연풍으로 말린 흰살 생선을 며칠 동안 불려서 만든 음식입니다. 말렸다가 부풀었다가 이 과정을 거친 생선은 젤리같이 탱글탱글해지는데요. 도가니와 비슷한 식감에 차갑고 짠맛이라고. 북아메리카 위쪽의 추운 지역인 그린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맞닥이라 부르는 음식을 먹습니다. 고래 껍질. 지방층이 붙어있는 고래 표면의 껍질을 썰어 먹는 건데요. 보통 수육처럼 삶아서 먹지만 날 것으로 먹기도 한다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음식도 다양하네요. 유럽 문화권에서는 메인 디시만큼 디저트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디저트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슈톨렌이 있습니다. 설탕에 졸인 과일 껍질과 견과류가 들어있는 큼지막한 빵, 듬뿍 올라간 하얀 슈가 파우더는 마치 아기 예수가 요람에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더욱 의미가 깊죠. 한 달 내내 먹는 빵으로도 유명합니다. 12월 초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한 조각씩 얇게 잘라 먹으며 크리스마스 오기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는 빵이죠. 상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은 너. 수분을 다 날린 과일을 사용해서 보존성이 매우 뛰어나 3개월까지도 거뜬하다고 하죠. 스페인에도 크리스마스와 새해 먹는 특별한 빵이 있습니다. 로스콘 데 레예스, 줄여서 로스콘. 영어로는 왕들의 반지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전통 케이크인데요. 사이에 생크림을 바르고 슈가 파우더와 과일로 장식한 대형 도넛 같은 비주얼. 둥근 모양은 왕의 왕관을, 무화과, 모과, 체리 등 설탕에 절인 과일은 왕관의 보석을 나타낸다고 하죠. 먼 옛날부터 겨울의 끝과 봄이 시작하는 시점에 농업의 신을 기리는 의미로 먹었다는 로스콘. 몰래 콩을 하나 숨겨놓는데요. 그 콩을 씹은 사람은 그날 하루 왕처럼 행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장난감과 콩을 넣는 장난감에 당첨되면 행운이, 콩에 걸린 사람은 빵값을 쏴야 한다고. 부시드 노엘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 나무 장작을 뜻하는 부시. 진짜로 장작 하나를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전년에 남은 땔감을 모두 태워버려야 사악한 기운이 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인들.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부시드 노엘을 먹으며 가정의 평화를 기원했다고 하죠.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가난한 청년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할 수 없자 리본을 묶은 장작을 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무더위 속에서 찾아옵니다. 눈썰매가 아닌 서핑보드를 타고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호주 버전 산타들. 한여름 크리스마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인데요. 음식도 차가운 칠면조 고기를 먹는 등 찬 음식을 선호합니다. 디저트도 마찬가지. 머랭을 베이스로 생크림과 키위, 딸기 같은 계절 과일을 얹은 파블로바를 즐겨 먹는데요. 여름에 어울리는 가벼운 케이크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로 칭송받는 안나 파블로바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미 알고 있던 디저트도 있는데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북위 60도 위쪽, 이웃나라와도 한참은 떨어져 있는 나라 핀란드. 이런 고립 덕분일까요? 철저하게 개인주의라는 북유럽에서도 핀란드는 몇 수 위라고 합니다. 극아이거든요. 바로 이 사진. 핀란드인이 눈 치우는 법. 너무 짤없는데? 외출하려 하는데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마주치기 싫어서 기다렸다가 나가고요. 길을 잃어도 웬만하면 남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이 많죠. 시크하다고 소문난 스웨덴, 노르웨이도 핀란드인에 비하면 인싸라고. 이쯤 되니 하와유 같은 스몰 토크는 접어둬야 합니다.
있습니다. 찐친끼리도 수다스러운 편은 아니라고. 주특기는 거리두기. 너무 유명한 핀란드 버스 정류장 짤 다들 아시죠? 서로 섬처럼 존재하는 핀란드인들 줄 설 때도 개인적인 공간은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렇게 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 막 뛰어간다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싶지만요,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이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는 핀란드인들, 다른 사람의 평화도 뺏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핀란드 버스에서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다고 할 정도. 엘리베이터에서 말하는 건 거의 금기에 가깝죠. 커피 줄까? 라고 물었을 때 나오는 핀란드인들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면 필요 없어. 1인당 평균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신다는 핀란드인들. 일단 이렇게 빼는 이유는 남에게 피해주기 싫은 마음 때문이죠. 이럴 땐 나도 마실 거야 라는 멘트와 함께 커피를 더 내리는 게 정답이라고. 핀란드인과 지내는 것 보기엔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요, 적응만 하면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중 이야기가 끊겨도 어색해하거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빈말을 적게 해서 헷갈릴 일도 없죠.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말한다면 그건 무조건 진심이라는. 그래도 유머 감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진지한 척 웅당 따먹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신기하네요. 핀란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사우나. 인구 550만 명의 나라에 무려 330만 개가 넘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많은 수준이라는. 신축 아파트는 집집마다 개인 사우나가 있고요. 집에 가면 바로 사우나를 할 수 있도록 퇴근길에 앱으로 연동도 되죠. 정말 생뚱맞은 곳에도 있습니다. 헬싱키 도심에 있는 관람차, 여기 갈색 곤돌라의 정체 사우나칸입니다. 사우나도 하고 풍경도 감상하고 일석이조라고. 하키 경기장에도 사우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관중석에 뜨겁게 몸을 지지면 경기를 관람할 수 있죠. 이건 뭘까요? 버거킹 사우나. 주문을 하면 점원이 햄버거를 가져다주는 시스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를 해서 살이 덜 찔 것 같은 느낌이죠. 심지어 버스에도 사우나가 있다는. 맨 뒤에 달린 사우나. 출근길에 사우나 판 때리고 가는 거죠. 핀란드에서의 사우나는 가장 소중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는데요. 사우나란 말 자체가 핀란드어, 단순히 몸을 씻는 장소 그 이상의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져 왔죠. 명상과 치료를 겸하고 세상의 관문 역할을 했던 건데요. 옛날엔 사우나 안에서 출산을 했고요.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목욕을 했죠. 현대 핀란드인들에게 사우나는 지치고 바쁜 생활을 재충전하는 장소입니다. 회사, 집,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핀란드인.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 풀기보다는 사우나를 찾습니다. 긴 겨울을 보낼 하나의 버팀목이죠. 핀란드 전통 사우나는 스모키 사우나입니다. 자작나무를 태워 뜨겁게 달군 돌, 그 위에 물을 끼얹으면 증기가 발생하여 습도를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맥반석 달걀과 식혜를 먹듯이 소시지와 맥주를 마시는 핀란드 사우나. 일종의 석유 공간 역할도 합니다. 우정의 표현으로 자신의 사우나로 초대하는 건데요. 우리가 때를 밀어주듯이 신선한 자작나무가지를 모아 서로 피부를 때려 마사지 해줍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사우나가 핀란드 단어였다니 놀랍네요. 핀란드인들에겐 독특한 취미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즐긴다는 버섯 따기.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숲인 핀란드에서는 어디서든 버섯을 딸 수 있습니다. 만인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보장되는 활동인데요.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누구든 따는 사람이 임자라고 돈 자랑 안 하는 핀란드인들. 버섯 자랑은 엄청 하는 편입니다. 자신이 딴 버섯을 SNS에 올리면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서 딴 건지 절대 묻지 않기. 혹시 질문을 받더라도 대충 얼버무리죠. 내년에 가서 또 따야 하기 때문. 그래서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완전히 땅에서 뜯어내지 않는다고. 버섯 따기 의외로 위험한 취미생활일 수 있습니다. 독버섯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식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는데요. 버섯을 발견하면 버섯 도감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전용 어플까지 있다는. 와! 대표적인 게 도구상 광대버섯. 새하얀 색깔의 모습과 달리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 강한 목. 한 개만 먹어도 직사에 이를 수 있어서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죠. 반대로 가장 사랑받는 버섯은 칸타렐라 버섯입니다. 비타민 D가 많아 숲에서 나는 황금으로 불리는데요. 초심자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레어템이라고. 숲에는 보통 밝은 색의 바람막이와 고무장화 차림으로 갑니다. 서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찾기 위한 것. 장비빨도 좀 세우는 편입니다. 소나무 껍질로 만든 핀란드 전통 바구니 파레코리. 공기가 잘 통해 채취한 버섯을 보관하기에 적합하고요. 버섯 전용 칼은 날이 굽어 있어서 버섯을 자르거나 다듬기에 딱 좋죠. 꽁무니에 멧돼지 털로 된 솔이 달려 있어서 버섯에 붙어있는 흙이나 벌레를 걷어낼 수 있다고. 채집한 버섯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먹습니다.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조리하는데요. 가장 흔한 요리는 버섯 샐러드와 버섯 수프. 이것도 맛있지만요. 갓 딴 버섯을 모닥불에 피워 즉석에서 구워 먹으면 웬만한 고기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버섯 채집 귀여운 취미네요.
오지마 핀란드를 아시나요? 나름 즐거운 말투로 핀란드 생활을 전해주던 유명한 트위터 계정입니다. 초반에 느껴지던 기대와 설렘, 그러나 점점 닥해지더니 어느 순간 오지마로 상태명이 바뀌었고요. 우울하게 마무리. 아직도 사람들이 걱정 중인 트윗이죠. 핀란드에 대한 흔한 환상, 행복의 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항상 상위를 유지하고요. 삶의 질 조사,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 수준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막상 핀란드 사람에게 물어보면 왜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보단 만족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핀란드에 가면 처음으로 듣는 주의사항 중 하나, 실실 웃지 않기. 해프게 웃는 사람은 셋 중 하나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취했거나 미쳤거나 미국인이거나 그만큼 기쁘고 슬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기회도 적죠. 해마다 국민 55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항우울제 처방을 받는다는 핀란드. 한때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1990년대부터 우울증 치료를 국책 사업으로 전환한 지 오래죠. 핀란드가 우울증 발생률 탑급인 이유, 개인주의적인 국민성도 있지만 기후적인 요인도 큽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핀란드, 체감온도는 더 춥습니다. 러시아인도 핀란드는 견디기 힘들다고 할 정도이죠. 겨울엔 해가 10시에 떠서 2시에 지고요. 일부 지역에선 아예 해가 뜨지 않은 채로 몇 달씩 지나간다고. 그림 같은 풍경, 역시 그림일 때가 예쁜 걸까요? 볼 때는 좋은데 내가 그 잔잔한 그림 속에 있으니 미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한 음악이 헤비메탈입니다. 국민가요 그 잡채, 로디, 스트라토바리우스 등 당대 최고의 록밴드를 배출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헤비메탈이 대중음악으로 자리잡은 나라로 평가되죠. 무료한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음악으로 푸는 거라고. 심지어 동료도 헤비메탈입니다. 2009년 데뷔, 공룡으로 분장한 5인조 밴드 헤비사우루스.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한 어린이들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 8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음량을 엄격히 조절한다고. 강하게 자라나는 핀란드 어린이들. 복지국가라고 마냥 파라다이스인 건 아닌가 보네요. 핀란드인 평소엔 뭐하고 놀까요? 먼저 술 문화, 음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핀란드. 저녁 9시 이후엔 술을 살 수도 없고 비싼 가격은 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집에서 마시는데요. 규제를 피해 외국에서 미리 술을 사놓는 편. 주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으로 갑니다. 헬싱키에서 배 타고 2시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까운데요. 한 번 가면 1년치씩 쟁여놓는다고. 핀란드만의 특유의 술 문화는 칼사리 캔리입니다. 팬티만 입고 술 마시기. 칼사리는 속옷, 캔리는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영어로는 팬츠 드렁크이죠. 칼사리 캔리의 핵심은 혼자 즐기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 혼자 노는 것도 꿀잼인데요. 일명 에어기타. 노래를 들으면서 기타 없이 허공에 대고 신용만 내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요. 세계 선수권대회도 존재한다는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대회로 매년 가을 핀란드 오를로에서 열리죠. 무조건 기타만 출전 가능. 에어드럼, 에어템버린, 에어바이올린 안 됩니다. 첫 라운드는 참가자가 고른 60초의 음악에 맞춰 연주하고 두 번째 라운드에선 주최 측이 준비한 노래에 맞춰 즉흥 공연을 펼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초빙된 심사위원들 정확한 심사 기준을 두고 평가합니다. 기술적 우수성, 무대 장악력, 음악 표현력 세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우승자는 핀란드 기타장인이 만든 고급 수제 기타를 부상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비슷한 이유로 최근 하비올싱이 뜨고 있습니다. 마장수를 뽐내는 경기. 근데 진짜 말이 아니라 인형입니다. 말 인형에 막대를 끼우고 올라타 진지한 표정으로 말 달리기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말도 필요 없고 승마장에 안 가도 돼서 가성비 갑이라고. IT 강국 핀란드. 데이터 사용량도 최고입니다. 정부의 탄탄한 지원으로 세계에서 통신 요금이 가장 저렴한 편. 핀란드 스마트폰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은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항상 붙잡고 살다 보니 가끔은 휴대폰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고. 여기서 착안하여 기획된 대회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멀리 던지기 대회. 참가자는 휴대전화를 던져 기술을 겨루는데요. 던진 거리를 측정하는 오리지널, 아름다운 자세와 독창성을 평가하는 프리스타일 등 4가지 부문이 있다고. 다행히 휴대폰은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고 하네요.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 크리스마스. 북한은 어떨까요? 어메이징 그 잡채입니다. 분단 후 김일성 유일사상을 확립해야 했던 북한. 종교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종교를 일종의 미신으로 간주해 강력한 반종교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덕분에 모든 종교단체들은 사라지거나 지하화됐죠. 비밀 내 운영되는 개신교 지하교회가 대표적이라는. 그래도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북한. 지하교회에서 행해지는 성탄 예배나 미사 등 최소한의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는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모두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매체를 통해 크리스마스 존재와 연말 분위기 정도는 잘 알고 있어서요. 몰래 장식을 하고 식사를 하며 조용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제 전부 옛말,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작년엔 김정일 사망 10주기라며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연말까지 주민들을 단속했는데요. 밀수를 통해 얻은 산타 장식품이나 그림이 발견될 경우엔 즉각 체포를 했죠.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연출된 데에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의 등장도 한몫했습니다. 반사회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반란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인데요. MZ 사이에 퍼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것.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루어지는 연말 모임이나 음주 모임은 물론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반동 행위로 몰릴 수 있죠. 축제는커녕 공포의 날이 되어버린 크리스마스. 막상 크리스마스 이브는 다른 의미로 축하합니다. 바로 백두혈통 기념일이거든요. 12월 24일은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생일인데요. 이날만 되면 혁명의 백두산 여장군이라는 등 김정숙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를 백두혈통 찬양 행사로 대체한다니 역시 놀랍네요. 영하 10도에서 20도를 넘나드는 북한의 겨울. 과거 북한에선 굶어 죽는 사람보다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개마고원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의외로 우리나라와 기온이 비슷한 지역도 꽤 많습니다만 북한의 겨울은 역시나 혹독합니다. 네, 열악한 난방 인프라 때문이죠. 전기 난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극도로 난방을 절제하는 분위기인데요. 밖이든 사무실이든 집이든 어디든 춥기는 매한가지. 하루 종일 벌벌 떨어야 하죠. 전기 난방을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전력 생산량의 절반은 수력 발전에서 나오는 북한. 겨울엔 강물이 얼어붙어 심각한 전력난이 오기 때문. 아직도 구멍탄이라 부르는 연탄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서나 볼 수 있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스 사고에 주의하라는 게 겨울철 일기예보의 단골 멘트인데요. 인민반에선 따로 가스 순찰대를 조직해 순찰할 정도이죠. 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서 살아있어! 라는 대답이 나와야 옆집으로 갈 수 있다고. 문제는 구멍탄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양 같은 도시를 제외하면 여전히 나무 땔감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으로 민둥산들이 생겨나고 산림보호를 위해 매주 수요일만 나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산에 오르려면 산림 감독 초소에서 500원을 내고 입산증을 떼야 하고 죽은 나무나 마른 나무까지만 주워갈 수 있어서 땔감을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렇게 추운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와중에도 북한은 인민들을 강하게 키우려 하는데요. 귓부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를 느껴봐야 혁명성을 알 수 있다며 한겨울 백두산 등반을 적극 독려하고 있죠. 백두산 대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는데 붉은 깃발을 앞세운 학생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이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탈북민들이 꼽은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겨울에 추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라는데 그럴만하네요. 눈이 올 때쯤이면 주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가족들의 입을 동복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역시 보온. 큰맘 먹고 하나 장만해서 오래오래 입는 편이죠. 큰 백화점이 있긴 하지만요, 비싸서 잘 안 가고요. 대다수의 주민은 흥정이 가능한 장마당을 이용합니다. 겨울 패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내복. 겨울에 입는 동네이와 봄, 가을에 입는 춘추내이로 구분해서 부를 만큼 내복은 중요한 아이템인데요. 겨울이 생일이라면 선물로 내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북한 당국의 통제와는 별개로 북한 겨울 패션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패션엔 이름도 붙이는데요. 장명법이 꽤 신선합니다. 브랜드명이나 상품명보다는 특징을 찾아서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 동복과 유럽 신발, 외국의 고급 상품이란 걸 강조한 거고요. 과거엔 부장급 간부들만 입는다던 부장동복이라는 겨울 외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핫템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푸틴 동복. 딱 사기 싫어지는 네이밍인데요. 북한에서는 인기입니다. 푸틴의 이름을 딴 롱패딩 으로 푸틴이 즐겨 입을 정도로 고급이다. 추운 나라의 대통령이 입을 정도로 따뜻하다. 대충 이런 뜻이죠. 푸틴 동복의 가격은 150에서 200달러 사이, 하나로 20만원 정도인데요.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6만원이니까 연봉의 15에서 20%나 태워야 할까 말까입니다. 주요 고객은 고위급 간부들이라고. 이외에도 다양한 겨울철 여성 패션들, 이런 거 무채색만 입을 것 같지만 화려한 스타일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패션 피플들은 멋쟁이라는 뜻의 식재라고 부르는데요. 식재들은 유행을 쫓기 위해 농작물을 팔아 어렵게 패션템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도 해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멋을 내려는 사람을 식재 피우다 얼어 죽는다 비꼬는 북한 사투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네요.
붕어빵, 호떡, 따뜻한 어묵, 듣기만 해도 추위가 싹 사라지는 겨울철 간식거리들. 북한의 겨울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먹는 건 옥수수입니다. 북한에서는 볶는 걸 다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닭은 강냉이, 삶은 강냉이, 튀긴 강냉이, 강냉이죽 종류도 많죠. 평양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먹거리는 군밤과 고구마. 북한 방송에서는 평양 시내에 구수한 향기가 가득하다며 연일 방송하죠. 이건 사실 북한 매체가 겨울만 되면 다루는 단골 소재입니다. 모두가 김정일의 특별 조치 덕분이라는 것. 사연은 이렇습니다. 평양에서 군밤과 군고구마를 판매하도록 장려했던 김정일. 가을에 밤을 많이 따서 팔면 인민들이 행복해하고 도시 풍경에도 좋을 거라고 했지만요.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도 한동안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죠. 평양 여러 매대에서 군밤을 가져와 일일이 쪼개어보니 역시나 상한 게 많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질 좋은 밤은 몽땅 해외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 격노한 김정일은 밤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요. 신선한 밤과 고구마만을 팔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에서 밤 수출이 사라지고 거리마다 군밤, 군고구마 매대가 호황이었죠. 군밤 한 봉지는 시장의 절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 북한은 이걸 특별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시기인 12월엔 난리가 나는데요.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온정이다. 지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등 의미부여가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난리 브루스 뒤엔 수많은 장병들의 땀과 희생이 있죠. 평양에 밤을 공급하는 일을 전담하는 근교의 부대들. 매일 병사 1인당 밤 30kg, 대략 2,500개에서 3,000개를 따야 하는데요. 매년 많은 군인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노역으로 수확된 밤은 오로지 평양 시민들을 위한 것. 그래도 물량이 부족해 한겨울에 몇 시간씩 기다려서 겨우 한 봉지씩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방 사람들은 평양거지라고 비웃으며 차라리 수출해서 식량 배급이나 늘려달라며 불만입니다. 군밤 하나 먹기도 이렇게 힘들다니 북한의 겨울은 혹독하네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 월동준비. 북한에선 생존이 달린 중대사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난방과 식량. 겨우내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먹고 난방을 하려면 구멍탕과 땔감이 최소 3달 구지는 있어야 하지만요. 한 달 구지도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땔감을 아끼기 위해 아침에만 불을 피워 하루 3끼밥을 한 번에 다 지어놓을 정도. 난방 후 꿈도 못 꿔서 내복과 양말을 2-3개 껴입는 게 일상이라고 하죠. 럭셔리의 상징 평양의 아파트는 어떨까요?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데요. 선전 매체에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 중앙난방식 고층 아파트들에선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난방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 아침 저녁 식사 시간대에만 한두 시간씩 전기가 공급된다고 하죠. 단열 시공도 제대로 안 된 고층 아파트에서 영하 20도를 견딘다는 건 얼어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평양도 이러니 시골은 어떻겠습니까? 때문에 겨울만 되면 장마당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막. 한기를 막으려고 너도 나도 집 안팎에 비닐막을 덧대는 건데요. 질 좋은 중국산 비닐막은 구하기 힘들어졌고요. 남은 건 품질이 안 좋은 북한산이 대부분이라고. 식량 준비는 어떨까요? 겨울엔 비싼 쌀 대신 저렴한 옥수수와 감자가 유용합니다. 오랜 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겨울엔 이 옥수수와 감자도 준비가 안 된 집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감자 껍질. 원래 버려지거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됐지만요. 뭐라도 뱃속에 들어가면 낫겠다는 생각에 감자 껍질이라도 모아두려는 주민이 많아졌다고 하죠. 사람들이 감자 껍질까지 먹겠다고 나선 건 고난의 행군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죠.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이 지겨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하네요. 러시아 요리 특 생소한 재료와 조합의 향연이죠. 외국 요리 잘 먹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한 수 접고 가는 게 러시아입니다. 어떻길래 그래? 대표적인 게 만두입니다. 헬메니는 우주선 모양, 바레니케는 송편과 비슷한 만두인데요. 너무 평범하다고요? 아닙니다. 만두로 온갖 시도를 다 하기 때문. 이 빨간색 만두의 정체는 체리만두. 체리를 따뜻하게 먹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슴고기, 기버고기, 멧돼지고기까지 실험적인 만두가 넘쳐나죠. 다음은 고기 젤리 홀로데치입니다. 젤리 속에 고기라니 충격적인 비주얼인데요. 소나 돼지의 뼈와 부속고기를 6시간 이상 푹 구운 후 차갑게 식혀서 묵처럼 굳힌 거죠. 새해나 크리스마스에 먹는 명절 음식으로 안에 있는 고기는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럽다고. 셀류드카 포드 슈보이. 직역하면 모피코트를 덮은 청어입니다. 소금에 절인 청어를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삶은 감자, 달걀, 비트, 당근을 차곡차곡 쌓는데요. 층 사이사이에 마요네즈를 듬뿍 바른 게 포인트. 소나무가 많은 러시아. 솔방울도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방울잼. 맛은
한 10배 정도 농축한 소래눈 느낌. 소량이 가득한 게 빵이랑 은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월드, 러시아에서는 사위와 장모님 사이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장모의 혀라는 가지 요리. 부드러운 가지 속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매운맛, 마늘이 숨어있거든요. 사위에게 부드러운 듯 날카로운 말을 하는 장모님의 행동과 비슷하다며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러시아판 콜라, 크바스를 아시나요? 호밀빵을 주재료로 발효시킨 탄산음료로 약간의 알코올도 함유하고 있어서 맛은 맥콜과 비슷하다고. 문제는 이걸로 냉국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 크바스국 오크로시카. 우리가 냉면 먹는 느낌으로 여름에 꼭 먹는 메뉴인데요. 고기, 감자, 야채를 잘게 다지고 마요네즈를 비비고 위에 크바스를 부어주면 완성. 우리 눈엔 너무 이상한 조합이지만요, 러시아인들은 이 콜라처럼 톡톡 쏘는 국물에 온갖 채소와 고기를 건져 먹는 걸 즐긴다고 하네요. 뭐 재미로 한 번쯤 먹어봐도 좋겠네요. 러시아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곁들여 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클. 오이만 있냐고요? 아니요. 버섯 피클, 토마토 피클, 가지 피클, 사과 피클, 심지어 수박 피클까지 온갖 피클이 다 있죠. 이 절임 음식을 러시아에선 솔레니아라고 합니다. 밥 반찬이기도 하지만 보드카 기본 안주이기도 하죠. 러시아 가정집에 가면 한 손에는 보드카 잔을, 다른 손에는 피클이 꽂힌 포크를 들고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왜 이렇게 피클을 좋아하는 걸까요? 일단 러시아인들은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염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추운 날씨와 척박한 토양 탓. 러시아 땅에서도 자라는 몇 안 되는 채소들, 오이, 당근, 양배추, 감자, 토마토. 긴긴 겨울을 나기 위해 전부 소금으로 절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긴 문화가 뽀그리브입니다. 우리말로 지하창고. 집집마다 땅을 파서 만든 뽀그리브가 있고요. 여기에 여름에 만들어둔 솔레니아를 저장해두는 거죠. 피자 먹을 때 딸려오는 피클, 남은 국물은 버리는 게 당연하지만요, 러시아에서는 혼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다 쓰냐고요? 그냥 마십니다. 양이 많아도 원샷 쌉 가능. 이 피클 국물을 러시아에서는 라솔이라 부릅니다. 탈수 현상을 막아주며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을 도와 몸이 개운해진다고. 라솔만 병에 담아 따로 판매하는데요. 특히 술 마신 다음날 페트병째로 벌컥벌컥 들이킨다는. 심지어 피클로 국도 끓입니다. 라솔리크는 피클과 국물을 아낌없이 넣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추가해 팔팔 끓인 음식. 이를테면 피클찌개로 러시아 국민 음식이죠. 그만큼 오이는 러시아에서 슈퍼푸드로 통합니다. 식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오이 주스를 구비하고 있어서 물처럼 주문해 마시는 손님들이 많죠. 심지어 오이맛 스프라이트도 나왔다는. 맛은 어떨까요? 강렬한 오이향 그 잡채. 밍밍하면서 톡 쏜다고 하네요. 웬만한 요리엔 다 오이가 들어가는 러시아. 오이 불호인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겠네요. 러시아인이 보드카만큼 좋아하는 것, 홍차. 흔히 홍차하면 영국을 먼저 떠올리지만요, 러시아야말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홍차를 맛본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가깝고 중국과의 오랜 교류가 그 발판이 됐죠. 17세기 중반 명나라 사신에게 찻잎을 선물받은 러시아 황제. 그렇게 유입된 차는 러시아인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인당 차 소비량은 전세계 4위로 최상위권. 러시아 마트에 가면 종류가 무궁무진하고요. 좋은 퀄리티의 차가 엄청 저렴하다고. 비싼 건 따로 있습니다. 탁주전자 3호바. 러시아 차 문화의 상징으로 1가정 1사모바르는 필수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함입니다. 과거 러시아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보석과 멋진 장식이 달린 사치스러운 사모바르들. 러시아풍 그림까지 새겨가며 불을 과시했죠. 소련 시절에는 황동 재질의 주석을 도금한 것이 보급되면서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한 달 월급 정도로 비싸서 장만하려면 목돈을 갖춰야 합니다. 식사하는 가족들과 신고하는 차를 마신다는 러시아인들. 수시로 티타임을 갖는데요, 이 티타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달달한 디저트. 이게 러시아의 전형적인 홍차 한상입니다. 레몬, 각설탕, 잼, 꿀, 각종 과자들. 본연의 차맛을 음미하기보다는 디저트를 곁들여 풍성하게 즐기는 게 일상인데요, 식탁이라면 어디든 디저트 그릇이 놓여있는 이유라고. 러시아 특유의 차 음용법도 있습니다. 일명 러시안티. 뜨거운 홍차에 레몬을 넣고 바르니에라는 잼을 곁들이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잼을 차에 직접 넣으면 안 된다는 것. 먼저 홍차를 한 모금 머금은 채로 잼을 한 스푼 떠서 먹으면 됩니다. 홍차의 쓴맛을 중화시키려는 목적이죠.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안 하는 방식으로 설탕값이 매우 높았던 과거에 생겨난 전통 관습이라고 하네요. 이 바레니에를 위해 여름 가을에 숲속을 다니며 산딸기, 버찌 등 나무 과일을 채집해 미리 만들어 두는데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가서 한창 바레니에를 만들 시기면 설탕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사모바르부터 러시안 티까지 참 신기하네요.
러시아의 국민술 보드카, 러시아 민중들에겐 생명의 물로 불렸습니다. 마취를 하거나 부상을 치료하는 등 약용으로도 사용한 건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감기에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셨듯이 러시아인들은 보드카에 후추를 섞었죠. 무색, 무미, 무치의 투명한 증류주 보드카, 순도가 높을수록 최고로 쳐주는데요. 자작나무 수치를 통한 다단계 증류로 착향료나 설탕 같은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과 에탄올 뿐이라고. 아무 맛도 없어서 마시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매 순간 맛이 달라진다는데요. 보통 샷으로 마시는 걸 즐기는 러시아인들, 과거엔 80도까지도 넘나드는 무시무시한 도수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독한 술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추워서? 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었다면요. 최근엔 다른 이유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인의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애초에 알코올 분해를 잘하는 체질이라는 것. 이것도 참 독하게 마십니다. 첫 잔은 원샷이 국룰, 오랜 풍습 덕분인데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돌렸던 형제의 잔, 독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먼저 주인이 한 잔을 다 비우고요. 손님들도 따라서 깨끗이 비워야 했죠. 러시아 건배사도 바닥까지라는 의미라고. 해장법도 남다릅니다. 뜨끈한 고깃국을 마신 뒤 뜨거운 물로 목욕, 숙취가 심할 때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냉수 마찰을 한다는데요. 목욕이 끝나면 사우나로 직행, 땀을 빼면서 자작나무 잎사귀로 온몸을 두드려 팹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그냥 보드카로 해장술 한 번 더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독해서 그런 걸까요? 세계적으로는 너무 독해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요. 세계화된 계기는 따로 있죠. 1941년 미국의 한 바, 진저에일과 라임을 보드카와 섞어 먹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칵테일 모스코뮬, 일명 모스크바의 노세. 라임과 진저에일의 상큼 달달한 맛, 그 뒤에 숨은 보드카. 갑자기 취기가 돌아 노세 뒷발에 차인 기분이라고 붙여진 이름이죠. 이 칵테일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 블러디메리, 스크류 트라이버, 코스모폴리탄 등 보드카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의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급증했고요. 대중화를 거치며 도수도 훨씬 낮아졌죠. 공식적으로 40도로 맞춰진 것. 알코올이 몸에 가장 잘 흡수되고 최상의 술맛을 내는 도수라고 하네요. 그래도 40도는 너무 높네요. 코스 요리하면 떠오르는 프랑스, 원조는 러시아입니다. 열심히 요리를 해서 식탁에 올렸는데 추운 날씨로 금방 식어버리던 음식들, 따뜻하게 먹기 위해 요리를 하나씩 순서대로 먹기 시작하죠. 코스는 보통 3가지. 첫 번째 국물 요리, 두 번째는 고기나 생선 같은 메인 디쉬에 감자나 빵, 에미를 곁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먹습니다. 물론 모든 끼니를 코스로 먹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점심 한정이죠. 원래 한상 차림으로 먹던 프랑스가 이걸 도입해가면서 러시아식 서비스라고 불렸던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쌀밥과 김치가 있다면 러시아인들에게는 빵과 소금이 가장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러시아어로 빵과 소금은 환대와 우정이라는 뜻,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방문객은 그 빵을 한 점 떼어 소금에 찍어 먹는 것으로 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맛보지 않고 거절한다면 경멸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러시아 식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국물 요리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찌개 종류를 넘어설 정도. 그중 대표격인 메뉴는 보르시입니다. 주재료인 비트에 소고기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여내는 빨간 국물 요리로 러시아판 김치찌개라고 부르죠. 어딜 가나 빠지지 않고 파는 메뉴로 사계절 내내 먹는다고. 부대찌개 스타일도 있습니다. 솔량카, 진한 고기 육수에 소세지, 고기, 야채를 가득 넣어 팔팔 끓이는데요. 재료도 맛도 부대찌개랑 비슷해서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맛이라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마요네즈를 풀어먹는다는 것.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기름진 요리가 많은 러시아, 이때 꼭 필요한 치트키가 마요네즈입니다. 그야말로 펑펑 쓰는 수준인데요. 업소용 통단위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요. 식당에선 테이블 위에 기본적으로 마요네즈가 제공된다고. 사실 러시아에서 마요네즈의 역사는 그닥 길지 않습니다. 과거엔 사워크림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요. 혜성처럼 마요네즈가 등장. 러시아인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죠. 같은 요리를 먹어도 기분에 따라 어떤 날은 사워크림을, 어떤 날은 마요네즈를 곁들이고요. 아니면 아싸리 둘 다 넣어버린다고. 생각만 해도 느끼하네요.